일본이 모든 일 처리를 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이것저것 일 벌리면서 사고나 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일본의 핵과학연구소에서 소규모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방사능 물질의 감지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국가라서 과연 방사능 누출이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아바라키현에 위치한 원자력 과학연구소 핵융합로 물리실험동 내 소화전 펌프실에서 소규모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얼굴과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자력 기구 측은 소화전 펌프실이 방사선 비관리구역이어서 주변 시설 또는 종사자에 대한 방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폭발은 작업원이 소화전 정기점검 중 호수조에 구멍을 발견하고 보수 시트를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오염이 장시간 지속되다 보니 불감증이라도 생긴 것인지 서로 자기네 마을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겠다며 경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존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장 유치 경쟁까지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홋카이도 동북 해안에 위치한 아사유키 촌장은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을 위해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홋카이도의 스스조도 유치 인구 감소에 따른 존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장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네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만들겠다고 하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을 텐데 일본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 오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는 방사능을 정화했다며 처리수를 버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한국의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와 관련 처리수든 오염수든 어떤 의미인지를 떠나 그것이 70% 이상 오염돼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정화장치인 알프스로 오염수에 방사능 물질을 거의 걸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알프스에 적용된 기술들이 통상적으로 액체 폐기물을 바깥으로 배출할 때 쓰는 기술들이다. 처리된 다음에 나온 물이 정말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것이 제거됐는지의 여부는 실제 물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일본의 방향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조사단 파견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 전문가를 파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조건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7만 톤에 대해 방출 결정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는 용량 125만 톤의 약 98%인 123만 톤이 채워졌습니다. 용량을 증설한다 해도 2022년에는 포화 상태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방사능 농도 또는 방출량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오염수 방출에 대한 세부 계획은 도쿄전력이 세우고 모니터링은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에는 일본산 방사능 오염 물질이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사능 오염 고철 등 위험 물품이 2-3년 동안 전국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최근 5년간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 고철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한 방사능 오염 고철 115건 5,976kg 중 17건이 수입국으로 반송되거나 경주 방패장에서 이송 처리되지 못하고 각 사업자가 임시 보관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일부 공항과 항만을 통해 방사능 오염 물품도 버젓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 공항과 항만 중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22곳을 통해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금속, 목재 등 방사능 검출 우려 물품이 8,576톤 수입돼 각 사업자가 임시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 고철 17건 중 3분의 1 이상은 방치된 지 2년이 넘었고 방치 3년이 넘은 오염 고철도 있다는 분석이 보고되었습니다. 반송 조치를 취할 수입국에 대한 판단이 안 되면 추후에 구상권 청구까지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은 기술도 부족하고 일처리도 개판이고 양심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핵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래에너지 핵융합 에너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공학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첫 실증 실험로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가 조립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핵융합은 바다에 필요한 수소 등 가벼운 원소를 고온 환경에서 융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기술로 자원이 풍부하고 위험한 부산물을 적게 생산하는 차세대 에너지 후보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핵심 부품인 진공용기는 속이 텅 빈 도넛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이를 40도씩 9개 섹터로 나눠서 제작한 뒤 조립합니다. 이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기계가 필요한데요. 900톤에 달하는 거대한 특수 조립 장비 역시 한국에서 개발해 첫 조립에 활용됩니다. 한국은 핵융합 구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장치 중 하나로 꼽히는 진공용기 첫 번째 섹터를 조달하고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900톤 규모의 대형 특수 조립 장비 2기를 개발해 조달하는 등 9개 장치를 조달합니다. 국내 기업 110여 개가 제작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주한 금액은 6,370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핵 추진 잠수함 또한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지난 8월 발표한 2021년, 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장보고3 잠수함의 건조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백브리핑을 통해 4,000톤급 장보고3는 핵추진 잠수함임을 인정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잠수함을 말합니다. 디젤 엔진을 쓰는 여타 잠수함처럼 화석 연료를 태우기 위한 산소가 필요 없는 데다 핵 연료를 한번 장전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무제한 잠행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적진 깊숙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불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충분히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0년 전인 1949년 미국이 세계 최초 핵추진 잠수함 노틸러스호를 개발했을 때도 5년밖에 안 걸렸고 한국은 지난 20년간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를 개발해 왔기 때문에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은 핵추진 잠수함용 원자로 또한 5년 안에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면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잠수함 개발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입니다. 뉴욕 주립대 에릭 프렌치 교수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기고한 한국과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글에서 한국은 개방적이고 평화로운 지역 내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다. 북한과 충돌할 경우 한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미국이 서태평양의 바다와 항공로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지역 안보와 개방에 대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군사적 지원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다음번 배치에 핵추진력을 개발한다면 한국 해군의 전력 투사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핵잠수함은 동북아 평화에 있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해수담수화 기술은 바닷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로 전환하는 기술로 중동과 아프리카, 남미 등 기후와 환경적으로 강이나 호수가 부족한 국가들에게 담수를 제공하는 유용한 기술입니다. 향후 기후변화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6월 2050년이 되면 물 수요가 40% 이상 늘어나는 데 반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의 해결을 위한 세계적인 고민은 해수 담수화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계 해수 담수화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150억 달러, 약 18조 원에 달했고 향후 해수 담수화 시장은 매년 15%씩 성장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물자원 중심의 블루골드 시대가 도래하면서 물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3분의 2는 물로 덮여 있는데 지구의 물 중 97.5%는 바닷물이고 나머지 2.5%만 염분 함량이 낮은 담수에 속합니다. 즉,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인 2.5%에 의존해서 수십억 명의 인구가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빙하 등을 제외하고 인간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담수만 보면 0.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바닷물엔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을 비롯해 다양한 무기물이 녹아 있습니다. 이 무기물들을 총칭해 염류라고 칭하는데 바닷물 1kg 속에는 평균 35g의 염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분위로 하면 약 3.5%인데 이 같은 염류 농도는 사람 세포 속염류 농도인 0.9%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염류 농도 차이로 인한 삼투압 작용으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실 경우 우리 몸에선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잘못하면 탈수 증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구의 60%가량이 물로 뒤덮여 있지만 인간이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해수 담수화 기술은 이처럼 인간이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을 인간에게 꼭 필요한 담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선원들이 바닷물을 끓여 발생한 수증기를 모아 식수로 이용한 것이 바로 해수 담수화 기술 중 하나입니다. 현재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는 증발법, 역삼투법이 각각 50%와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발법은 바닷물을 끓여 증기를 모이는 방식으로 과거 선원들의 해수 담수화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삼투법은 삼투압 작용을 역이용하는 방식이며 해수와 담수 사이에 염류가 통과할 수 없는 반투막을 설치한 후 압력을 가해 담수를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증발법의 경우 바닷물을 끓여야 해 역삼투법에 비해 에너지가 3배 이상 많이 필요한 반면 역삼투법은 장비 자체가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관리도 훨씬 어렵습니다. 결국 해수 담수화 기술은 물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있어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해수 담수화 분야 세계 1위 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에 달하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은 1978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중동과 중남미 지역에서 28개의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이 밖에도 GS건설, 한화건설도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해수 담수화 플랜트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인데 해수 담수화 기술은 향후 국가 산업을 주도하는 기술로 더욱 성장할 전망입니다. 세계적인 수처리 업체인 GS이니마는 최근 중동 오만에서 2조 3,31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해수 담수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GS이니마가 오만 수전력 조달청으로부터 알쿠브라 3단계 및 바르카 5단계 민자 담수 발전 사업 프로젝트 등 두 곳에 대한 낙찰 통보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개 프로젝트 담당하게 된 GS이니마는 앞으로 20년간 오만에서의 담수화 운영을 맡게 되면서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GS이니마는 1967년 세계 최초로 역삼투압 방식 플랜트를 건설한 이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담수화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습니다. 알쿠브라 3단계 민자 담수발전 사업 프로젝트는 수도 무스카트의 해변 지역으로 3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는 하루 약 100만 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GS이니마 담수화 프로젝트 중 단일 최대 규모로 총 투자비는 2억 7,500만 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 오는 2021년 2분기 공사를 시작해 34개월 완공이 목표이며 2024년 2분기부터 상업 운영에 들어가 20년간 오만에서 100만 명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GS건설은 GS이니마와 함께 세계 수처리 선진 시장인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해수담수화 신재생에너지 혁신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수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이 추진 중인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참여해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장기에 걸쳐 고정 가격으로 공공부문의 담수를 판매하는 운영사업인데, 이를 통해 해수담수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 유엔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20%에서 30%가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물 부족이 심화할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수를 담수화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해수 담수화 기술은 전기 또는 열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 해수 담수화는 외부로부터 전기나 열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없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태양광 해수 담수화 기술은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하는 광열 반응으로 해수를 증발시켜 얻은 증기를 응축해 식수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증발 효율이 낮아 식수 생산량이 많지 않고 해수가 증발하면서 분리막 표면에 생기는 소금 결정 탓에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높은 증발 성능을 지속시킬 수 있는 고효율 태양광 담수화 기술이 개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스텍 연구팀은 저렴한 각설탕으로 만든 증발용 광열 분리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태양광을 이용해 해수나 염수로부터 장기간 안정적이고 많은 양의 식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담수화한 물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식수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기존 해수 담수화 기술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여 생산 비용이 비싼 것은 물론이고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효율성이 낮아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 쉽게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번에 개발된 초고효율 태양광 해수 담수화 기술을 통해 보다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장시간 안정적으로 해수를 담수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수 담수화 사업은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등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업체들과 연구원들의 활발한 사업 진출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담수화, 물 재용 등의 기술 개발을 통해 깨끗한 물 한 모금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